10월 새벽 거제 조선소 도크 안으로 회색 군함 한 척이 들어옵니다. 뱃머리에 성조기가 걸려 있습니다. 미국 배인데 미국에서 고치지 않습니다. 두두에 선 남자가 통역에게 낮게 말합니다. 이 배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배를 인수하러 온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는 이 정비를 멈추러 왔습니다. 24년 동안 군함의 속을 갈라본 사람입니다. 왼손에는 모서리가 다른 검정 클립보드가 들려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 결함을 적으려고 가져온 물건입니다. 그런데 첫 장에는 이미 누군가의 글씨가 빼곡합니다. 그 글씨를 쓴 사람은 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 감독관이 왜 남해 도크에서 남의 글씨를 보고 있었을까요? 끝까지 보십시오. 새벽 5시 도크의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배가 내려앉으면서 선체 아래쪽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자리마다 붉은 녹이 손바닥만큼씩 번져 있습니다. 머리 위로 노란 크레인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림자가 도크 바닥을 한 번 쓸고 사라집니다. 남자는 안전모를 눌러쓰고 철제 계단을 내려갑니다. 손잡이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기름과 바닷물 그리고 방금 태운 쇠 냄새입니다. 도크 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그는 걸음을 멈춥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용접면을 쓴 사람들이 선체 아래에 줄지어 붙어 있습니다. 불꽃이 필 때마다 도크벽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납니다. 그는 속으로 숫자를 셉니다. 12, 20, 30. 미국 조선소였다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은 5명을 넘지 않습니다. 도크 끝에서 누군가 호루라기를 2번 붑니다. 용접 불꽃이 한꺼번에 멎습니다. 교대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뜨는 사람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남자가 통역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 몇 시부터 나와 있는 겁니까? 어제 밤부터요. 남자는 그 대답을 받아 적지 않습니다. 적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여겼으니까요. 계단 옆 철제 선반에는 보온 도시락이 20개쯤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뚜껑마다 매직으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이름 대신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남자는 그 도시락을 3초쯤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돌립니다. 그것도 적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클립보드에는 100여 개의 점검 항목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선체와 구조물, 추진계통, 전기계통. 그가 이 도크에 온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항목 하나라도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자리에서 정비를 중단시키는 것. 그리고 그는 반드시 하나쯤은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본국으로 보낼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이미 써두고 왔습니다. 현지 조선소의 기술 수준은 미 해군 기준에 미치지 못함. 비행기 안에서 쓴 문장. 배를 보기도 전에 결론이 먼저 나와 있었던 셈입니다. 남자는 클립보드 뒤쪽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여러 번 접었다 편 자국으로 가운데가 하얗게 일어난 종이. 인쇄된 것은 연도 2개와 짧은 조항 2줄입니다. 통역이 그 종이를 흘깃보고 묻습니다. 그건 뭡니까? 제가 24해 동안 외운 겁니다. 미국 배는 미국에서 고친다. 여기 2줄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더 묻지 않는 통역. 남자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손바닥으로 한번 누릅니다. 이 배는 오늘 안에 도크에서 나가야 합니다. 대답을 더기도 전에 이미 돌아선 등. 그에게 이 도크는 처음부터 잘못된 장소였습니다. 잘못된 장소에서는 반드시 잘못된 것이 나온다. 그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남자는 손전등을 켜고 선체 아래 용접 자국을 비춥니다. 선체를 따라 길게 이어진 손가락 2마디쯤의 은색 줄. 그 줄에는 튀어나온 곳도 패인 곳도 없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껐다가 다시 켭니다. 각도를 바꿔 한 번 더. 그래도 갔습니다. 오전 7시 남자는 선미 쪽 통로에서 한 정비공과 마주칩니다. 무릎이 새까맣게 젖은 작업복. 정비공은 그를 보고도 비켜서지 않습니다. 대신 손에 쥔 도면을 반쯤 접어 겨드랑이에 끼웁니다. 도면을 가리키는 손. 그거 좀 봅시다. 정비공이 도면을 건넵니다. 펼쳐보니 인쇄된 선을 따라 볼펜으로 다시 그은 자국이 있습니다. 원래 도면에는 없던 선. 남자의 손끝이 서늘해집니다. 이건 누가 그린 겁니까? 제가요. 왜 고쳤습니까? 도면이랑 다르길래요. 남자는 그 자리에 12초 동안 서 있었습니다. 도면이 틀렸다는 말은 이 배를 만든 나라가 틀렸다는 말. 그 말을 지금 작업복 입은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다시 선체 쪽으로 걸어가는 정비공. 남자는 그 등을 한참 바라봅니다. 도면을 돌려주며 끝내 웃지 않는 얼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클립보드를 열어 첫 장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 도크에서 처음으로 받아 적은 문장. 통역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이 24년을 버텨온 그의 확신에 처음으로 금을 냈습니다. 그 문장을 적은 사람이 접니다. 제 목에는 파란 줄에 매달린 출입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레이 도어티라는 이름과 함정 정비 감독관이라는 직함이 인쇄되어 있었죠. 통역은 저를 도어티 감독관님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 호칭에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제 왼손의 검정 클립보드는 24회째 같은 물건이었어요. 모서리 3군데가 달아서 흰 속이 드러나 있었죠. 뒷면에는 매직으로 눌러 쓴 숫자 하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말씀드리려면 12회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2해 전 겨울 노퍽 항부두였습니다. 눈이 섞인 비가 내려서 서류판을 외투 안쪽에 넣고 다녔죠. 제 앞에는 정비를 마친 구축함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점검 항목은 98개까지 통과였어요. 남은 건 발전기 개통 하나. 그 항목 옆에는 제 손글씨로 물음표가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발전기 2대 중 1대에서 진동이 규정보다 조금 높게 나왔거든요. 조금이었습니다. 그때 부두 사무실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출항 일정이 사흘 앞당겨졌다. 오늘 안에 서명이 필요하다. 잠시 뒤 사무실 직원이 우산도 없이 부두를 걸어왔습니다. 손에 든 서류철이 비에 젖어 가장자리가 말려 있었죠. 그 사람은 제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물음표를 20초쯤 들여다봤어요. 비가 서류판 위로 몇 방울 떨어졌습니다. 부두 끝에서 예인선 기적이 한번 울렸죠. 그리고 저는 볼펜을 꺼내 물음표 위에 사선을 그었습니다. 통과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그 배는 2달 뒤 작전 해역에서 멈춰 섰어요. 발전기 2대가 같은 날 밤에 내려앉았습니다. 배는 다른 배에 끌려서 항구로 돌아왔죠. 기관실에 남아있던 부서관 한 명은 사흘 동안 그 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전기가 끊긴 철제 통로에서 손전등 하나로 버텼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콜린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갑판으로 올라왔을 때 손에 쥔 손전등을 놓지 못하더랍니다. 부두에는 콜린의 어머니가 나와 계셨다고 합니다. 담요를 들고 6시간을 서 계셨다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콜린은 그해 가을에 군복을 벗었어요. 마지막 날 부두에서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관님 잘못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이 제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제 클립보드 뒷면에 남은 숫자는 그 구축함의 한 번이에요. 매직으로 눌러서 써서 아직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명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 일은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막는 것이라고 정했어요. 부하들은 저와 일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면 제 자리 옆이 늘 비어 있었죠. 누군가는 제 별명을 브레이크라고 붙였습니다. 제가 붙잡아둔 배가 부두에서 2달을 그냥 서 있던 적도 있었죠. 그래도 제 손으로 통과시킨 배가 다시 끌려 들어온 일은 그 뒤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세탁기를 돌리기 전에 제 외투 주머니에서 볼펜부터 꺼냈어요. 집에서도 그 볼펜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니까요. 딸아이가 초등학생 때 제 직업을 그림으로 그려온 적이 있습니다. 종이 한가운데 아빠가 팔짱을 끼고 서 있고 배는 저 멀리 작게 그려져 있었죠. 아이 눈에도 저는 배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막아서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두고 10년을 봤어요. 떼어낸 자리에 자석 자국이 4개 남았습니다. 다시 거제 도크입니다. 오전 8시가 조금 넘어 아침 해가 도크 벽 위쪽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저는 방금 적은 문장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정비공이 도면을 볼펜으로 고쳐 쓴. 제게 이 문장은 발견이 아니라 증거였어요. 손끝으로 그 줄을 한번 문질러 봤습니다. 볼펜 자국이 종이 뒷면까지 눌려 있었어요. 승인된 도면을 현장에서 바꾼다는 건 제가 배운 세계에서는 그 자체로 중단 사유였습니다. 저는 통역을 불러 세웠죠. 이 조선소 책임자를 만나야겠습니다. 통역이 손목시계를 보더니 대답했어요. 지금 도크에 계실 겁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사무실이 아니고요. 통역은 대답 대신 선체 아래쪽을 가리켰어요. 용접면을 쓴 사람들 사이에 안전모 색깔이 다른 사람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무릎이 젖어 있더군요. 손에는 도면 대신 쇠막대 하나를 들고 선체를 짧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두드릴 때마다 소리가 조금씩 달랐어요. 통역이 제 발을 내려다보더니 안전화끈을 다시 묶으라고 했습니다. 도크 바닥은 물이 마르지 않아 미끄럽다고요. 저는 끈을 묶으면서도 시선은 계속 그 사람 쪽에 두고 있었어요. 쇠막대 소리가 1번, 2번, 3번 들렸습니다. 저는 계단을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24회 동안 책임자를 만나러 도크 바닥까지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단 마지막 칸에서 발이 물에 닿았습니다. 안전하 바닥으로 찬 기운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위에서 볼 때는 도크가 넓어 보였는데 내려와 보니 벽이 사람을 가둔 것처럼 높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아까 제가 서 있던 난간이 손톱만하게 보였죠. 도크 바닥에는 물이 얕게 깔려 있었고 그 위로 용접 불빛이 어른거렸어요. 저는 안전모 색깔이 다른 그 사람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이 세막대를 내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까 그 정비공이었습니다. 무릎이 젖은 작업복, 겨드랑이에 낀 도면, 볼펜으로 도면을 고쳐놓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통역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책임자입니까? 통역이 대답했습니다. 네, 현장 책임자 오상철 부장님이십니다. 24회 동안 저는 조선소 책임자를 사무실에서만 만났어요. 넥타이를 메고 회의실 탁자 건너편에 앉아서요. 무릎이 젖은 책임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사람 손을 봤어요. 손등에 굳은 살이 갈라져 하얗게 일어나 있었죠. 명함을 꺼낼 만한 주머니는 작업복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클립보드를 펴서 그 사람 앞에 들어 보였어요. 이 정비를 중단하겠습니다. 승인된 도면을 현장에서 임의로 수정했습니다. 미 해군 규정상 그 자체로 중단 사유입니다. 통역이 문장을 옮기는 동안 저는 주머니에서 그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배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배입니다. 여기 연도 2개가 적혀 있습니다. 이 2줄이 우리 배를 남의 나라 도크에 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종이를 펴서 부장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워싱턴 회의실에서 이 종이를 꺼내면 대화가 거기서 끝났거든요. 저는 그 2줄을 24회 동안 외우다시피 하며 살았어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 제가 이길 수 없는 논쟁은 없었습니다. 통역의 목소리가 중간에 한번 갈라졌습니다. 통역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중단은 이 도크에 서 있는 사람 전부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었으니까요. 통역이 문장을 다 옮기고 오상철 부장을 봤습니다. 부장은 그 종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도 오래 보지 않았어요. 대신 손에 든 세막대를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저는 손을 들지 않았어요. 지금 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장은 세막대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 한 번, 저기 한 번요. 도크에 있던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경하지 않았어요. 용접 불꽃도 크레인 소리도 그대로였습니다. 미 해군 감독관이 정비를 중단시키겠다고 말한 참인데 말이죠. 저는 잠시 그 무관심이 더 불쾌했습니다. 결국 회막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사람 손대로 미끄러웠어요. 부장이 선체 쪽으로 2걸음 걸어가 손바닥으로 강판을 짚었습니다. 짚은 자리에 물기가 묻어 손자국이 남았어요. 여기부터요. 부장이 가리킨 첫 번째 자리를 쳤습니다. 낮고 둔한 소리가 손목으로 돌아왔어요. 2걸음 옆 2번째 자리를 쳤습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짧게 끊겼어요. 제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같은 강판인데 소리가 다르다는 건 그 안쪽이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3번째 자리를 쳐봤죠. 그리고 4번째도요. 부장은 제가 다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팔짱도 끼지 않고 그냥 2손을 내린 채 서 있었어요. 제가 6번째 자리를 칠 때쯤 도크 위쪽에서 누가 부장을 불렀습니다. 부장은 손만 한번 들어 보이고 자리를 뜨지 않더군요. 저를 기다린 게 아니라 제가 소리를 들을 때까지 기다린 거였습니다. 저는 세막대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규정에 없는 검사 방법입니다. 부장이 짧게 대답했어요. 규정에는 안 나오죠. 그러고는 도면을 펴서 볼펜으로 그은 그 선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가 그 자리입니다. 저는 그 선과 제가 방금 두드린 지점을 눈으로 맞춰봤어요.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도면을 고친 게 아니라 소리를 듣고 자리를 찾아낸 겁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100번 두드리면 소리가 다른 자리 하나쯤은 나옵니다. 제 목소리가 도크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어요. 그 소리가 제 귀에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크에서 큰 소리를 낸 사람은 그 아침에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만 인정하는 순간 무엇이 무너지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장은 제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도면을 접어 겨드랑이에 다시 끼우더군요. 그리고 젖은 손을 작업복 옆에 2번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럼 저녁에 다시 오시죠? 제 입에서 먼저 말이 나왔습니다. 저녁에 뭐가 있습니까? 부장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물 채웁니다. 도크에 물을 채운다는 건 배를 다시 띄운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 6시 도크 끝에 철문이 열렸습니다. 바닷물이 아주 천천히 밀려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발목쯤, 그 다음에는 무릎쯤. 물이 들어오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콘크리트 벽을 타고 낮은 소리만 길게 이어졌어요. 도크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나둘 올라왔죠. 마지막으로 올라온 사람이 용접선을 둘둘 감아 어깨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낮에 제가 서 있던 자리가 물에 잠기는 걸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아침에 제 안전화 바닥으로 찬 기운이 올라오던 그 바닥이었죠. 물이 차오르는 동안 배는 아직 받침대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선체가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밧줄이 팽팽해지면서 물 위로 소리가 한번 났습니다. 배가 뜬 겁니다. 저는 난간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배가 물에 뜨면 그때부터는 도크를 비워줘야 합니다. 다음 배가 들어올 자리니까요. 다시 말해 제가 중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래를 둘러봤지만 오상철 부장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아침에 봤던 보온 도시락 선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20개가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졌더군요. 아빠라고 적힌 그 통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걸 들고 집에 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통역을 불러서 다음 카드를 꺼냈습니다. 저 배 안에는 미 해군 장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허가 없이 외국 인력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 있어요. 법이 안 되면 보안으로 막을 생각이었습니다. 통역이 제 말을 옮기는 동안 저는 이번엔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안은 법보다 더 강한 카드였으니까요. 통역이 잠깐 사라졌다가 서류철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출입 기록이었어요. 구역별로 누가 몇 시에 들어가고 나왔는지 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한 구역 칸에는 이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 서류철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날짜가 20날 넘게 이어져 있었는데 그 칸만 계속 비어 있었어요. 제한구역 문에는 우리 쪽에서 채운 자물쇠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열쇠는 제 주머니 안에 있었죠. 20날 동안 아무도 그 문을 건드리지 않은 겁니다. 저는 서류철을 돌려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였습니다. 조선소를 나오는 길에 정문 앞 식당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창 안쪽으로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그중 한 사람이 도시락통을 식탁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20초쯤 보다가 출발했죠. 그날 밤 숙소 창밖으로 조선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10시가 넘었는데도 크레인 위 빨간 불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방에 들어와 외투 주머니에서 볼펜부터 꺼내 책상에 놓았습니다. 아내가 늘 하던 대로요. 시계를 보니 본국은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소화기를 들었다가 한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 본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브레넌 제독님, 이 정비를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도면을 임의로 수정했습니다. 소화기 저쪽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제독이 잘했다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이런 보고를 올린 게 처음도 아니었으니까요. 제독은 제 보고를 다 듣고 나서 엉뚱한 걸 물었어요. 레이, 우리 새 호위함 첫 배가 언제 물에 뜨기로 돼 있었지? 2026년입니다. 2029년으로 밀렸네? 3년이야. 한 척에 9억 4천만 달러로 잡았던 게 14억 달러가 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독이 말을 이었습니다. 군함 한 척 만드는데 우리는 7년이 걸려. 여기는 2년이야. 국제 항로에 우리 상선이 몇 척인지 아나? 100척은 안 될 겁니다. 80여 척. 중국은 5,500척이네. 저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척수가 전부는 아닙니다. 제독이 잘랐어요. 그 말을 15년째 하고 있네. 저는 창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24해 동안 저는 우리 조선소가 세계 최고라고 배우며 컸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은 제가 배운 것과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어요. 제독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레이, 자네가 그 배를 세우면 그 배는 어디로 가나? 저는 그 질문에 답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도크는 이미 다 차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배가 거제에 있는 이유는 한국이 싸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고칠 자리가 없어서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아 클립보드를 펴봤습니다. 첫 장에는 아침에 제가 적은 문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볼펜으로 도면을 고쳤음. 저는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으려다 볼펜을 놓았습니다. 쓸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대신 클립보드를 뒤집어 뒷면에 한 번을 한참 봤습니다. 12해 전 제가 통과시킨 그 배의 번호였습니다. 그날 저는 서명을 해서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명을 하지 않아서 배 한 척을 갈 곳 없이 만들 참이었어요. 창밖에서 크레인 불빛이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3시간도 못 잤습니다. 새벽 4시쯤 일어나 앉아서 휴대폰을 들었어요. 연락처를 내리다가 콜린의 이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문자가 4년 전이더군요.
저는 창을 열었다가 한 글자도 적지 못하고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하려던 말이 변명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였습니다. 창밖이 밝아질 때까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6시가 조금 넘어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눈밑이 검게 내려앉아 있더군요. 아침에 다시 조선소로 갔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었고 밧줄 4가닥이 부두 쪽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어요. 어제까지 배 밑을 걸어 다니던 자리에 이제 검은 물이 차 있었습니다. 갑판에서는 벌써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전모 위로 입김이 하얗게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호수로 갑판을 씻어내리자 물이 배전을 타고 쏟아졌어요. 저는 부두에 서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쪽 칸에 명함 한 장이 10년 넘게 들어있었어요. 모서리가 닳아서 인쇄가 반쯤 지워진 명함이었습니다. 유럽 어느 조선소 소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 사람은 저를 처음 만난 날 도크 앞에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여기가 제일 바쁠 겁니다. 3년 뒤에 다시 갔을 때는 정문에 체인이 걸려 있었어요. 도크에는 물만 차 있었습니다. 경비한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 쪽문을 열어줬죠. 소장은 어디 갔습니까? 경비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배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명함을 버리지 못하고 10년을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한 척은 누구나 잘합니다. 무너지는 건 늘 20척째였어요. 저는 그 논리가 꽤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물러설 자리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오전 9시쯤 오상철 부장이 부두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작업복, 어제와 같은 젖은 무릎. 저는 명함을 지갑에 도로 넣고 통역을 세웠습니다. 한 척은 잘합니다. 20척도 이렇게 됩니까? 부장은 제 말을 다 듣고 손목시계를 봤어요. 마침 시간이 됐네요.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 되물으려다 그만뒀습니다. 부장이 이미 정문 쪽으로 걷기 시작했거든요. 정문 앞에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시동을 켠 채 서 있어서 배기가스가 아침 공기에 하얗게 섞였어요. 앞유리마다 출입증이 한 장씩 붙어 있었습니다. 짐칸에 회사 이름이 하나씩 페인트로 적혀 있었어요. 제가 읽을 수 있는 글자는 없었지만 이름이 전부 다르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차량을 세어봤습니다. 12, 13, 14, 15. 저도 모르게 통역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이 회사들은 다 뭡니까? 통역이 부장의 말을 옮겼습니다. 배 한 척에 15개 회사가 붙습니다. 도장, 배관, 전기, 밸브 각각 다른 회사예요. 여기 조선소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통역은 그 말을 옮기면서 조금 웃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저 회사 중 한 곳에서 20년을 일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갑 속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문을 닫은 그 조선소에 붙어있던 협력사는 3곳이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20척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저 회사들이 사람을 뽑겠죠? 저는 그 대답이 너무 간단해서 화가 났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사람을 뽑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 조선소 용접공 평균 나이가 50을 넘긴 지 오래됐습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니 은퇴하는 만큼 자리가 비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 뽑는 걸 날씨 얘기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논리에는 반박이 필요했어요. 반박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트럭 15대는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첫 번째 트럭이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부장을 보고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부장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그날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트럭이 들어올 때도 세 번째가 들어올 때도 같았어요. 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세다가 그만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트럭 기사들이 정문 옆 컨테이너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나눠 마시더군요. 저는 차에 앉아 그 장면을 보다가 도시락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본국에 보낼 중단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첫 줄에서 깜빡였어요. 현지 조선소의 기술 수준은 까지 쓰고 손이 멈췄습니다. 비행기에서 이미 써둔 문장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닫았습니다. 대신 항공사 앱을 열어 귀국 날짜를 사흘 뒤로 미뤘어요. 변경 수수료가 별제되는 화면을 잠깐 봤습니다. 회사가 대주는 출장이 아니었으니 그 비용은 제 카드로 나갔어요. 아내에게는 일정이 늘어났다고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늘어났는지는 쓰지 못했죠. 24해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돈을 써서 조선소에 남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장이 제게 안전조끼를 하나 건넸습니다. 손님용 노란 조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입은 것과 같은 주황색이었어요. 가슴에 이름표를 다는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끼를 받으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검사하러 온 사람입니다. 부장은 어깨를 한번 으쓱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 보셔야죠.
저는 사흘 동안 이 배 위에 있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헷갈렸어요. 조끼를 입고 나니 어깨가 어색했습니다. 24회 동안 저는 늘 노란 조끼만 입었거든요. 노란색은 이 배에 잠깐 들렀다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현문 사다리를 밟고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갑판 철판이 밤새 젖었다가 마르면서 소금기가 하얗게 남아있었죠. 격실로 들어가는 문턱마다 사람이 지나간 자국이 반질반질했습니다. 안쪽 통로는 좁고 어두웠어요. 손전등을 켜자 배관이 천장을 따라 몇 겹으로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통로를 24회 동안 걸어 다녔습니다. 눈을 감고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낯선 것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통로 중간에서 걸음을 멈추고 손전등 방향을 돌렸어요. 빛이 벽 한쪽에 닿았습니다. 격실 벽에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인쇄물이 아니라 손으로 쓴 종이였어요. 날짜가 적혀 있고 그 아래에 짧은 문장이 여러 줄 이어졌습니다. 저는 통역을 불렀습니다. 이게 뭡니까? 통역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배관을 열었고 안에서 뭐가 나왔고 누가 확인했는지요. 제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이걸 매일 씁니까? 통역이 벽 옆을 가리켰어요. 같은 종이가 위로 여러 장 겹쳐 붙어 있었습니다. 제일 아래쪽 종이는 가장자리가 이미 누렇게 변해 있었죠. 저는 그 종이 뭉치를 손으로 들춰봤습니다. 종이마다 글씨체가 달랐어요. 어떤 장은 반듯했고 어떤 장은 급하게 흘려 쓴 글씨였습니다. 같은 사람이 혼자 앉아서 지어낸 서류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20알치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서류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항목에 통과 표시를 하지 그날 무엇을 받는지는 적지 않으니까요. 통과 표시는 결과만 남기고 과정을 지웁니다. 12회 전 제 사선 하나도 그렇게 남았어요. 그 서류에는 제가 20초 동안 망설였다는 사실이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남의 조선소 안에서 기록물을 찍는 건 절차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통역이 제 손을 보고 말했습니다. 찍으셔도 됩니다. 저는 되물었어요. 부장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까? 통역이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숨길 게 있으면 벽에 안 붙이죠. 저는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찍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통로를 나오는데 뒤통수가 뜨거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는데 그랬어요. 점심때가 되자 통로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갑판 한쪽 그늘에 앉아 가져온 빵을 꺼냈어요. 그때 누가 제 옆에 도시락통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뚜껑에 이름 쓰는 칸이 비어있는 통이었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그 사람 등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 통을 한참 열지 못했습니다. 12회 동안 저는 배 위에서 누구와도 밥을 같이 먹지 않았어요. 전기를 맡은 회사 사람이 커피를 사오면 그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통과시키지 않을 사람과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날은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과 김치, 계란말이 3조각이 들어있었죠. 계란말이는 아직 따뜻했습니다. 누가 아침에 싸서 여기까지 들고 온 밥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통을 다 비웠어요. 다 먹고 나서 빈 통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몰라 무릎 위에 그냥 올려두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었는데 부장은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두에서 그를 붙잡고 물었어요. 집에 안 갑니까? 부장이 바다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물때가 새벽이라서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몇 시입니까? 3시 40분쯤이요. 새벽에 조수가 가장 낮아지면 선체 아래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잠깐 생깁니다. 그 시간을 잡으려고 밤을 새우겠다는 말이었어요. 우리 쪽이었다면 그건 다음 정비주기로 넘겼을 일입니다. 야간 수당이 붙고 승인 서류가 올라가고 그러다 시기를 놓치죠. 저는 그런 결제를 24회 동안 수도 없이 반려했습니다. 부장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 시간에 뭘 볼 겁니까?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소리가 달랐던 자리요. 저는 그날 밤 클립보드를 열어 처음으로 점검 항목이 아닌 것을 적었습니다. 새벽 물때, 확인할 것, 그리고 그 밑에 저도 모르게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도 나갈 것. 새벽 2시 40분에 숙소를 나섰습니다. 거리에 차가 없어서 조선소까지 15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야간 정문에서 경비가 제 출입증을 확인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시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저 말고도 있었던 겁니다. 주차장에 승용차 4대가 서 있었어요. 앞유리에 서리가 얇게 껴있는 걸 보니 온지 한참 된 차들이었습니다. 부두에 도착하니 조명 2대만 켜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100명이 넘게 움직이던 자리인데 그날 새벽엔 6명이었어요. 부장과 통역 그리고 정비공 4명. 그중 한 사람은 얇은 장수복 같은 걸 입고 있었습니다. 다들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두 사람은 낮에도 갑판에서 봤던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낮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온 겁니다. 아니면 아예 가지 않았거나요.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 돌려 마시는 소리만 났어요. 부장이 저를 보더니 종이컵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제가 올 걸 알고 컵을 하나 더 가져온 겁니다. 저는 그 컵을 받아들고 한동안 마시지 못했어요. 손이 시려서 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만 있었습니다. 물은 이미 빠지고 있었습니다. 부두 벽에 붙은 따개비 자국이 조금씩 위로 올라왔어요. 젖은 자국과 마른 자국의 경계가 배 옆구리에도 그어졌습니다. 그 선이 내려갈수록 페인트 아래쪽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부장이 말했습니다. 40분입니다. 40분이 지나면요, 다시 찹니다. 40분. 우리 쪽에서 서류 하나 결제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짧았습니다. 우리는 그 40분을 잡으려고 밤을 새우지 않습니다. 다음 정비 때 보면 된다고 적고 넘기죠. 그렇게 넘긴 항목이 제 서류에 몇 개나 있었을까요? 정비공들이 작은 작업 보트를 물에 내렸습니다. 배 옆구리에 바짝 붙여서 밧줄로 고정했어요. 잠수복을 입은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저는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내려가겠습니다. 통역이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미 해군 감독관이 새벽에 남의 작업보트에 타는 건 규정에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부장은 아무 말 없이 구명조끼를 하나 던져줬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 입고 사다리를 내려갔어요. 사다리 발판이 젖어서 발이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위에서 누가 제 팔뚝을 잡아줬어요. 올려다보니 낮에 도시락 통을 놓고 간 사람 같았는데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트 위에서 올려다본 선체는 벽 같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서 강판이 위로 끝없이 이어졌죠. 물냄새와 페인트 냄새가 동시에 났습니다. 보트가 물결에 흔들릴 때마다 선체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한 사람이 계속 발로 밀어냈어요. 그 사람 장화 앞부분이 닳아서 하얗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잠수복 입은 사람이 손전등으로 흘수선 아래를 비췄어요. 어제 소리가 달랐던 그 자리를 찾는 중이었습니다. 물이 더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2cm, 5cm, 10cm. 페인트 아래로 검은 띠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아직 물속이었어요. 20cm만 더 빠지면 손이 닿을 높이였습니다. 저는 잠수복 입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까? 통역이 옮긴 대답은 짧았어요. 어두워서 눈으로 못 봅니다. 손으로 만져봐야 아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트 위에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정비공 한 사람이 손전등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은 보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물결이 한번 크게 밀려왔습니다. 밤바다에 지나가는 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겨우 드러났던 검은 띠가 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물때가 바뀐 겁니다. 40분 중에 우리가 실제로 쓴 시간은 20분이 채 안 됐어요. 나머지는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부장이 손전등을 껐습니다. 아무도 한숨을 쉬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보트에서 내려와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부장이 젖은 장갑을 벗으면서 대답했어요. 내일 새벽에 다시 오면 됩니다. 저는 그 말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배의 출항 예정일이 모레였거든요. 내일 새벽이면 확인하고 송볼 시간이 반나절도 남지 않습니다. 부장도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내일 새벽에 다시 오겠다고 말한 거였어요. 저는 부장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확인 못하면 그냥 보냅니까?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보내죠. 저는 그 대답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 배를 붙잡으면 손해를 보는 쪽은 이 조선소였으니까요. 저는 클립보드를 폈습니다. 첫 장에는 이틀 전 제가 적은 문장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 아래 빈 칸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확인 미완료, 출항 연기 요청. 24해 동안 저는 배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통역이 그 문장을 읽고 저를 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 눈이었어요. 그날 새벽에도 저는 배를 세웠어요. 다만 이번에는 세운 이유가 달랐습니다. 아침 7시에 출항 여기 요청서를 올렸습니다. 양식 맨 아래 사육칸에 한 줄을 적었어요. 선체 하부 확인 미완료. 3시간 뒤에 회신이 왔습니다. 브레넌 제독이 아니라 실무라인이었어요. 제 아들뻘 되는 소령이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벽에 걸린 시계가 보였어요. 저쪽은 오후, 이쪽은 저녁이었죠. 소령 뒤로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지나다녔습니다. 도어티 감독관님, 근거를 주십시오. 어느 항목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00여 개 항목 중에 해당하는 게 없었으니까요. 제가 가진 건 세막대를 두드렸을 때 소리가 달랐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소령이 다시 물었어요. 계측값이 있습니까? 사진은요? 저는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찍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손이 이제 발목을 잡았어요. 벽에 붙은 그 작업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날치 기록이 눈앞에 있었는데 저는 한 장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소령이 제 이력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독관님, 기록은 저희도 봤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건 목소리로 알 수 있었어요. 소령의 목소리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 배가 못 나가면 뒤에 있는 일정이 전부 밀립니다. 감독관님 판단 하나로 그걸 감당하시겠습니까?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창밖을 봤습니다. 부두에 그 배가 그대로 떠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저를 브레이크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저를 브레이크라고 불러주지 않았어요. 근거 없이 배를 세우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아니라 그냥 고집입니다. 소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근거 주십시오. 그러고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부두 개선조에 걸터 앉았습니다. 손에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는데 어느 장도 펴지 않았어요. 11월인데 그날은 바람이 없었습니다. 물이 기름처럼 잔잔했죠. 가판에서 나는 그라인더 소리가 물 위로 길게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시간을 계산했어요. 오늘 안에 근거를 못 내면 저 사람들이 밤새 한 일이 전부 없던 일이 됩니다. 그때 정비공 한 사람이 제 옆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종이컵 2개를 들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를 제 쪽으로 내밀더군요. 저는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왜 새벽에 나옵니까? 수당도 얼마 안 될 텐데요. 통역이 그 말을 옮겼습니다. 정비공은 잠깐 배 쪽을 보더니 짧게 대답했어요. 저기 사람 타잖아요. 그러고는 컵을 들어 보이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명치 안쪽이 뻐근했어요. 손에 든 종이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 사람은 제 사정을 하나도 모릅니다. 12해 전 노퍼부두도 물음표 위에 그은 사선도 콜린이라는 이름도 모르죠. 그런데 방금 그 한마디가 제 24해를 한 번에 관통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지키려고 배를 세우는 사람이 됐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정작 사람을 먼저 말한 쪽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항목을 말했고 규정을 말했고 종이 2줄을 말했어요. 사람이라는 단어를 꺼낸 건 종이컵을 든 저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지금도 저는 그 사람 이름을 모릅니다. 저는 사무실로 올라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령, 계측값은 없습니다. 사진도 없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사육한을 고치겠습니다. 감독관 판단으로 적으십시오. 제 이름을 걸겠습니다. 소화기 저쪽에서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령은 알겠다는 말만 하고 끊었어요. 통화가 끝나고 나서야 손바닥이 젖어 있는 걸 알았습니다. 12해 전 저는 압박을 받고 물음표 위에 사선을 그었습니다. 그날은 압박을 받고도 사선을 긋지 않았어요. 같은 압박, 정반대의 손이었습니다. 오후에 부장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실패한 적 없습니까? 통역이 옮기는 동안 부장은 장갑을 벗었어요. 있습니다. 제가 29일 때 용접부 하나를 놓쳤습니다. 그 배가 도크에 2달 더 서 있었어요. 부장은 그 말을 자랑처럼도 변명처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날짜를 말하듯 했죠.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 얘기를 왜 지금 합니까? 물어보셨으니까요. 저는 24해 동안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실패를 먼저 꺼내는 사람이 회의실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들 성공한 것만 말합니다. 성공만 말하는 조직에서는 같은 실패가 조용히 반복돼요. 12해 전 제 발전기도 그렇게 반복된 것 중 하나였을 겁니다. 부장이 장갑을 다시 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시간 되십니까? 새벽 물때는 내일 아닙니까? 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물때 말고요. 뭘 보여줍니까? 부장은 대답 대신 손목시계를 톡톡 쳤습니다. 8시에 정문에서 뵙죠. 그러고는 가판 쪽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시계를 봤어요. 저녁 8시 정문 앞에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부장이 운전석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조수석 발밑에 공구 가방이 놓여 있어서 발을 옆으로 비켜 앉아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아이 사진이 한 장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자격이 있는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15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조선소 밖이었어요. 간판불이 반쯤 나간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안쪽이 환했습니다. 밤 8시 반인데 사람이 5명이라고 있었어요. 낮에 정문으로 들어오던 트럭 중 한 대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세막대와 거울 조각, 방수 테이프가 널려 있었죠. 구석 라디오에서 노래가 작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분 한 분이 돋보기를 쓰고 거울 조각을 사포로 갈고 있었어요. 거울을 왜 가는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물속에서 김이 서리지 않게 하려고 표면을 거칠게 만드는 거였어요. 저는 작업대 쪽으로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라는 겁니까? 부장이 작업대 위 물건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길이가 사람 키만한 막대였습니다. 끝에 작은 거울이 비스듬히 붙어 있고 그 옆에 방수한 손전등이 묶여 있었죠. 물속에서 손이 안 닿으니까요. 이걸로 비춰서 거울로 봅니다. 저는 그 막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잡이에 테이프가 여러 겹 감겨 있었어요. 공장에서 사온 물건이 아니라 오늘 만든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장비는 어디서 승인받습니까? 통역이 제 말을 옮기자 공장 사람들이 잠깐 서로를 봤습니다. 부장이 대답했어요. 승인이 필요한 물건이 아닙니다. 없으면 만듭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이런 도구를 쓰려면 서류가 먼저 올라갑니다. 안전성 검토가 붙고 예상 코드가 붙고 그러다 물때가 지나가죠. 그동안 배는 부두에 그냥 떠 있습니다. 저는 24회 동안 그 서류를 반려하는 쪽에 앉아 있었어요. 반려 도장을 찍을 때마다 저는 제가 원칙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이에 배가 몇 척이나 부두에서 늙어갔는지는 세어본 적이 없어요. 공장을 나올 때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부장은 저를 숙소 앞에 내려주고 다시 조선소 쪽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3시간 뒤에 물때였으니 그 사람은 집에 가지 않은 겁니다. 새벽 3시 40분 다시 부두였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9명이었어요. 어제보다 3명이 늘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왜 늘었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트를 내리고 조명을 2대 더 켰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막대가 천으로 쌓여 부두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테이프 감은 자리가 아직 마르지 않아 손에 끈적하게 묻었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번엔 제일 먼저 사다리를 내려갔습니다. 흘수선이 내려가면서 검은 띠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잠수복 입은 사람이 그 막대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거울이 물에 닿자 손전등 불빛이 아래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각도를 조금씩 돌렸습니다. 옆에서 누가 보트를 붙잡고 몸으로 물결을 막았어요. 저는 보트 난간을 잡고 그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물이 흔들려서 상이 자꾸 깨졌습니다. 잠수복 입은 사람이 손목만 조금씩 비틀어 각도를 잡았어요.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강판 안쪽에 세로로 지나가는 보강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강재가 도면에 그려진 자리에서 한참 옆으로 비켜 있었어요. 그 옆면이 붉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부식이었습니다. 표면이 아니라 안쪽으로 파고든 부식이었어요. 도면이 틀렸던 겁니다. 이 배를 만든 건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 도면이 우리가 만든 배와 달랐던 거예요. 점검 위치가 그만큼 어긋나 있었으니 우리 검사에서는 24해 동안 걸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상철 부장이 볼펜으로 그어놓은 그 선이 실제 보강재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도면을 고친 게 아니라 배를 읽은 겁니다. 저는 보틀 위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물이 다시 차오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릎에 힘이 빠져서 일어서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를 무너뜨린 건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라 끝내 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그 누구도 저에게 우리가 더 낫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도면이 틀렸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볼펜으로 그어놓고 밤에 도구를 만들고 새벽에 나왔을 뿐입니다. 부두로 올라와서 저는 클립보드를 부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적어주십시오. 뭘 받고 어떻게 고칠 건지 당신 손으로요. 부장이 장갑을 벗고 볼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장에 한글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줄이 늘어날수록 종이가 빼곡해졌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한자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종이를 접어서 외투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24해 동안 남의 글씨가 제 클립보드 첫 장을 채운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2주 뒤 저는 워싱턴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탁자에 12명이 앉았고 화면에는 그 배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제 앞자리에 전화로 저를 몰아붙였던 소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브레넌 제독은 탁자 끝에 있었죠. 창밖으로 눈이 조금 날렸습니다. 노퍽 부두에 서 있던 그날도 이런 날씨였어요. 저는 외투를 벗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를 보던 사람이 저를 불렀습니다. 도어티 감독관, 현지 실사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저는 일어서서 첫 장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자료의 맨 뒤부터 읽었어요. 보고에 앞서 제 실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12해 전 저는 노퍽에서 발전기 항목에 물음표를 그려놓고 그 위에 사선을 그었습니다. 출항 일정이 사흘 앞당겨졌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배는 2달 뒤 작전 해역에서 멈춰섰고 부사관 한 명이 사흘 동안 기관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콜린입니다. 제가 그 이름을 회의에서 말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탁자 건너편에서 누가 서류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12회 동안 그 사건은 사고 번호로만 불렸거든요. 번호에는 사람이 없죠. 이번 실사에서도 저는 규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계측값 없이 사진 없이 출항을 연기시켰습니다. 근거는 제 판단 하나였고 서류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소령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저는 그 얼굴을 피하지 않았어요. 처분이 필요하면 받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저는 자료의 앞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려서 종이를 2번 넘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넘기자 흘수선 아래 사진이 떴습니다. 거울에 비친 상을 다시 찍은 거라 화질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붉게 일어난 자리는 누구 눈에나 보였죠. 보강제가 도면 위치에서 옆으로 비쳐 있었습니다. 부식은 표면이 아니라 안쪽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 점검 항목 100여 개 중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면에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화면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도면과 실제 위치를 나란히 놓은 그림이었어요. 두 선 사이가 손바닥 하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 배를 설계한 것도 만든 것도 우리였습니다. 우리 도면이 우리 배와 달랐던 겁니다. 회의실에서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브레넌 제독이 볼펜으로 탁자를 한 번 두드렸어요. 그걸 누가 찾았나? 저는 외투 안주머니에서 접어온 종이를 꺼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그 종이었어요. 번역본을 옆에 놓고 읽었습니다. 보강제 위치 상의, 6mm 감육 확인, 덧판 보강 후 재검사 권고, 야간 작업 인원 9명, 협력사 15곳 중 4곳 참여. 그 문장 어디에도 자기 자랑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조차 적혀있지 않았어요. 제독이 번역본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종이를 건네주고 나서 저는 빈손이 어색해 주먹을 쥐었어요. 제독이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짧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직함이 뭔가? 현장 책임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무릎이 젖은 책임자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 방에서 이해될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소령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감독관님, 왜 앞에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리한 걸 먼저 말하는 사람들을 사흘 동안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같은 실패가 조용히 반복되더군요. 소령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서류를 굳혀들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 조선소 다음에도 갑니까? 저는 갈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비용으로요. 그날 저녁 저는 12회 만에 콜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장을 여러 번 썼다 지웠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넣었다가 뺐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12회를 기다린 게 아니었거든요. 결국 2줄만 남았습니다. 그때 자네가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지.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았어. 답장은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딱 1줄이었어요. 이제야 연락하시네요. 저는 그 문자를 지우지 않고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콜린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사는 동네에 부두가 하나 있다고 하더군요. 지갑 안쪽에 10년 넘게 들어있던 그 명함은 버렸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접힌 종이 2줄도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대신 제 클립보드 첫 장은 지금도 한글로 채워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12회 전 그 한 번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앞뒤가 이렇게 다른 물건이 됐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종이의 글자를 읽지 못합니다. 다만 그 글씨를 쓴 손이 어떤 손인지는 압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거의 모릅니다. 새벽에 종이컵을 내밀던 사람, 가판에 도시락을 놓고 등만 보이던 사람, 돋보기를 쓰고 거울을 사포로 갈던 어르신, 물결을 몸으로 막으며 보트를 붙잡던 사람, 뚜껑에 아빠라고만 적힌 도시락의 주인, 밤 8시 반에 공장불을 켜놓고 있던 5사람. 이 사람들 중 누구도 저에게 한국이 낫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새벽에 나왔을 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대한민국 여러분 곁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뉴스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요. 저는 그분들을 24해 만에 처음 만났고 사흘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분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24해를 지고 그 도쿄에 갔다가 사흘 만에 다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무너진 게 아니라 제가 배운 것이 무너진 거였어요. 이 이야기가 남는 게 있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어느 한마디가 가장 오래 남으셨는지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며 등장인물과 핵심 장면은 이야기를 위해 만든 설정입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숫자들은 모두 실제 자료입니다. 다음에도 이름이 남지 않은 사람 하나를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